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금융보험교육원 배민영 원장입니다. 자, 2020년 새해 밝았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계획하고 계신 일들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 저희 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손해사정 이론 학습하러 오셨죠? 네, 새해 좀 각오를 하셨습니까? 아침부터 졸려요, 그렇죠? 예, 피곤하죠. 저도 아침 잠도 많이 못 자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설레가지고 잠을 또 제대로 못 자고 왔습니다. 자, 이제 20년이죠? 2020년 이제 새해 여러분들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하시니까 올해 꼭 계획 이루시기 바라고. 자, 1차 손해사정사 시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이라면 명색이 손해사정사 시험이라면 손해사정 이론 과목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손해사정 이론 과목이 1차로 있는 건 좀 아쉬워요. 그렇겠죠? 이론을 객관식으로 본다. 객관식은 사실은 그냥 통과 의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생소하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1차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1차는 그냥 통과를 하면 되겠죠. 패스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패스하면 좋을까요?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시험 언제 봅니까? 아직 안 나왔죠. 7월이든 8월이든 보겠죠.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죠. 이거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 2020년이 이제 시작이 돼서 불과 이제 7개월이요 남았죠. 그러면 과목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선은 4월 이후죠. 그러면 4월에 1차를 무난하게 패스를 해야 된다. 여기에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자, 부담을 가지면 2차도 어려워요. 자, 1차를 부담 없이 4월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학습량이 꼭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학습량을 여기서 많이 하고, 물론 1차를 잘하면 2차도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계약법 정도 조금 연관성이 있고, 그것도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사실은 2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물론 우리 2차 시험에서, 우리 2차 시험 현행 시험에서는 2차 시험이 이론과 실무를 같이 봐요. 무려 4과목인데 의학은 이론이고 나머지 3과목은 이론과 실무를 같이 보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 이론은 사실은 1차 이 손해사정 이론에 해당이 돼요. 이론. 그래서 시험 제도가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론은 1차에서 보고 2차는 실무를 시험을 본다. 그리고 과목도 줄이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손해사정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 과목이 그대로 결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공청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손해사정 이론이 사실은 2차 시험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2차 시험에서 이론과 실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이론, 쉽게 얘기하면 2차 시험에서 약술은 이론이에요. 그리고 사례 문제가 실무예요. 약술이 비중이 상당히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요. 그게 사실은 이론이다고. 그게 사실은 2차 이론 과목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사정사 시험이죠. 손해사정사 이론, 손해사정 이론 과목이 2차 있어야 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현행은 어떻습니까? 1차의 객관식이다. 그렇죠? 그러면 객관식의 특징은 사실은 과목별로 좀 다르지만 손해사정 이론은 사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1차 준비하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니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손해사정 이론 자체가. 왜?
손해사정 이론이 말이 손해사정 이론이 사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거는 손해사정 이론은 일부밖에 없어요. 사실은 보험학 원론이에요. 그 중에서 손해보험론. 그리고 손해보험을 벗어나는 부분, 뭐 사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여러분들 학습 범위는 손해보험론이다. 그래서 이런 그 이론서에서 손해보험을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은 우리 이제 계약법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선 보험 계약법을 전반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 파트에서 보험금 산정 문제, 이 파트 정도. 이론적으로 손해사정 제도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외에는 사실은 전부 보험 전반에 걸친 학문적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제 학습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손해사정 이론 시험은 1차 과목은 상당히 쉬워요. 거의 문제은행식으로 나옵니다. 문제은행. 이게 이제 그 모 교재가 있어요. 모 교재. 이 보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공저로 한 그 책.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수험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 교재 오늘 받아보셨겠지만 사실은 제 교재는 상당히 심플해요. 심플하고, 그리고 객관식 시험 사례 문제, 객관식 시험 문제가 전부 수록이 됐습니다. 그동안 출제됐던. 왜 전부 수록을 했느냐? 실제 시험이 그 안에서 문제은행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기출된 문제에서 100% 나왔어요. 100%. 100%. 심지어는 똑같은 문제도 있다고. 자, 이 정도면은 감을 잡으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기출 문제에서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이전에 손해사정 이론이 2차로 있을 때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계산 문제도 전부 수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로 1차 시험은 완전히 커버가 돼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 교재가 어느 교재보다 좀 심플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재를 좀 열어보시면 총 4파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손해사정 이론을 4파트로 분류해서. 자, 그 내용을 좀 볼 건데, 뒤에서 좀 볼 건데요. 교재 보시면 파트 1은 리스크와 보험이고요. 파트 2는 보험 경영, 그리고 파트 3가 보험 계약, 그리고 배상 책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파트를 구성하고 그 세부 챕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사정 이론이 이 보험 전반에 걸친 그런 학문적 이론을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 내에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선 일단 시작하기 전에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분석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손해사정 이론 학습 파트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트가 리스크와 보험, 보험 경영, 보험 계약,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 그리고 계산 문제 풀이, 이렇게 총 5개 파트. 이렇게 이 계산 문제 풀이는 그동안 우리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객관식이죠. 근데 이전에 2013년도까지는 주관식이었다고요. 2차. 그 주관식으로 출제됐던 계산 문제를 다 수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계산 문제. 자, 그러면 이 리스크와 보험 파트의 세부 챕터를 보면 1챕터는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보험 일반, 그리고 ART라는 게 있어요. 보험 대체 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대신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 자, 이렇게 있고, 자, 챕터 2, 보험 경영은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전체 보험 경영 파트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지만 보험 요율. 보험 요율은 누가 산정합니까? 모르죠. 계리사? 예.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손해보험 요율은 누가 산정할까요? 생명보험 요율은 누가 산정할까요? 우리가 손해사정사가 있고 보험 계리사 시험이 있죠. 그렇죠? 생명보험은 계리 쪽이고 손해보험은 누가 할까요? 물론 계리 쪽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뭐 해상보험이라든지 재물보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언더라이터들이에요. 언더라이터. 해상보험. 로이즈라고 아시죠? 로이즈. 그렇죠? 그 언더라이터들이 그 언더라이터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계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보험 요율, 그리고 언더라이팅과 재보험, 그리고 재무관리. 보험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무, 돈 문제죠. 금융. 그리고 보험 회계. 보험 회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회계사분들도 보험 회계를 보면 머리에 쥐가 날라 그래요. 이렇게 보험 회계가 좀 특이하다고요. 뭔가.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과 손해사정. 이게 우리 이제 보험회사 들어가시면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 있죠. 그렇죠? 이것도 보험 경영의 일부예요. 그렇죠? 근데 보험회사는 손해보험사는 보상 파트 직원이 제일 많아요. 핵심적인 인력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험 경영의 일부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 보험 계약의 특성, 효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금 산정. 요게 손해사정인데, 이게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재물보험 손해사정이에요. 재물보험. 우리 신체 이런 건 없어요. 안 한다고. 재물보험.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와 이제 책임보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체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 뒤에서 유형을 정리할 텐데, 이게 2015년도부터 13년도까지 기출된 주관식 기출문제가 수록이 됐어요. 그렇죠? 이 주관식 기출문제가 객관식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온다고. 이게 일종의 시험 범위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챕터별로, 이 파트별로 그동안 비중이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쪽이 37%.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 경영이, 이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제 비중은 높지 않다. 그리고 보험 계약 파트가 여기에 상당히 높죠.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도 일부고. 그리고 이 전체 100% 중에 4, 5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시는데 주는 여기와 여기가 돼야 돼요. 리스크와 보험, 그리고 보험 계약. 여기 이제 보험 경영 파트는 보험금 지급과 손해사정은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손해사정이 아니다 보니까 출제는 되는데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 근데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그런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은행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접근을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줄었어요. 여기 작년은 깔끔하게 여기 16문제, 4문제, 16문제, 4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40문제가. 이 두 개에서 다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동안 출제됐던 내용을 보면 어느 해에는 뭐 여기서 일부 많이 나온 적도 있고 많이 나온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중을 보면 그런데, 사실상 여기 1번, 3번 1파트, 3파트 여기만 확실히 하시면 시험 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기출문제 현황을 보면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고, 요거를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작년 봅시다. 작년 보면 16문제, 16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그리고 4문제, 4문제. 그렇죠? 깔끔하게 이렇게. 근데 그동안 비중을 보면 어느 해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 파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12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여기도 첫 해인가 좀 많이 나왔다고요. 사실은 배상책임 파트는 정말로 부담 없이 학습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책임보험도 하지만 책임보험 그 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손해사정 이론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보험학을 전공하신 보험 경영 교수님이시라고요. 이 보험 경영은 어디서 전공을 하느냐? 미국에서 전공. 미국에서 학습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배상책임 파트가 미국의 배상책임 파트, 영미의 배상책임 이론만 학습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배상책임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영미의 배상책임 그 법리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듣기엔 좀 생소한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나오는 건 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이 보험 경영이 뭐 그래도 한 19% 되는데 사실은 비중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이쪽 파트가 4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같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뻔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리스크와 보험 일반, 리스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 보험과 연계한 그러한 이론적 학습,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 상법, 보험계약법에 따른 우리 보험계약법을 오해 학습하시겠지만 보험계약법이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법의 내용에 따른 약관, 이게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실무적인 부분이 가미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계약은 어디서 나오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 문제.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 실제 이게 손해사정이죠. 근데 보험계약법 파트는 말 그대로 그냥 법을 그대로 학습하시는 거고 이쪽은 그에 따른 실제 실무 약관이라든지 계산 문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는 사실 중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법을 열심히 학습하시면 이건 그냥 따라와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여기서 학습하시는 거예요. 손해사정 이론에서. 계약법은 중요하죠. 계약법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계약법은 여기서는 그런 그 계약법에서 상법을 열심히 학습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지급보험을 산정하고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시는 거라고. 연계해서.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도 계약법을 학습하시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분명히 달라요. 이쪽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건 좀 실무적인 거죠. 그렇죠? 자, 이해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손해사정 이론이 어떤 걸 학습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죠? 자, 계산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를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국 계산이라는 것은 보험료 산정, 보험금 산정 이런 거예요. 보험료 산정이 있고 보험료율 산정이 있고 요율 산정에서 세부적으로 다음에 하겠지만 순보험료 방식, 손해율 방식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보험금 산정 그렇죠? 보험금 산정하는데 우리 재물보험이라고 그랬어요. 재물보험을 산정할 때는 공제금액이라는 것도 있고요. 공동보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그리고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에 대비해서 비례 보상한다. 이제 건물 같은 화재 보험을 가입한다 했을 때 건물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부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화재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 가액 대비 전부 보험을 가입해야 내 손해를 100% 보상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부만 가입했다. 10억짜리를 5억만 가입했어요. 그러면 10억의 손해가 발생해도 10억을 줄 수가 없죠. 비례 보상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재물보험에서. 그런데 이거를 또 100% 부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전소가 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스프링클러도 있고 내연자재로 돼 있고 다 방화. 그러면 전소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낭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와 보험자 간의 공동보험, 코인슈어런스 클로스 해가지고 80%만 부보하세요. 그러면 전부 보상할게요.
이런 식이죠. 어차피 100% 전손할 가능성은 없다고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 소액 손해까지 다 부부할 필요 없죠. 이게 뭐 잠깐 불 났는데 여기 뭐 간단하게 소화기로 끄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액 손해 같은 경우는 내가 자부담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기부담, 공제금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 그리고 재보험금. 보험자의 보험이에요. 원수 보험사가 보험을 가입해요. 보험자를 위한 보험. 이게 재보험입니다. 재보험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리스크 측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내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을 해야 거기에 따른 위험 관리를 한다고. 그렇죠?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그냥 보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측정의 개념에 PML, MPL 이런 게 있어요. PML, MPL. 오늘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 경영 효율 분석. 자, 이 손해사정사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뽑아요? 목적이 뭡니까? 이 손해사정사 시험 제도의 목적이 뭘까요? 그건 알고 가셔야죠.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그렇죠? 보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직원을 3분의 1 이상 고용을 해라. 의무조항에 따라서 시험 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는 거라고. 그렇죠? 결국은 보험회사의 보상직원, 클레임 어저스터를 뽑는 거예요. 클레임 어저스터. 이게 목적이에요. 뭐 개인 독립손해사정사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처럼 변호사를 뽑는 게 아니라고요. 클레임 어저스터를 뽑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되면 나는 보상직원이니까 이 회사의 경영과 이런 거는 난 관련 없고, 응? 나는 전문인으로서 보상만 알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그 보험회사 들어가면 거기 소속 직원으로서,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손해율도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 효율 이런 것도 학습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제 뭐 손해율 들어봤죠? 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매년 이제 갱신을 하게 되면, 자, 1년 단위 보험 계약들은 다음 해에 갱신을 할 때 손해율을 봐요.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고,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를 인하시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경영 효율 분석을 통해서 보험 요율도 산정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자 대위에서 절대설, 상대설, 차액설 뭐 이런 게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산정하는, 보험자가 대위를 할 때 이 제3자에 대한 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하는데, 이 피보험자의 권리와 보험자의 권리에 따라서 권리를 어떻게 누구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느냐,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누구를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위 금액이, 보험자가 대위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이 어떻게 됐느냐? 작년 같은 경우 경과 손해율이 나왔고요. 지급보험금, 순보험료, 보험금 분담, 공제금액 이렇게 6문제가 나왔어요. 교차 책임주의, 배상 책임 금액. 자, 이런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학습하면서 할 거예요. 어떠한 계산 문제가 나왔는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2018년도도 보험료, 순보험료, 지급보험금 문제가 2문제, 재보험금, 발생 손해액 이렇게 5문제가 나왔고, 2017년도 영업보험료, 지급보험금, 재보험금, 단일 책임주의, 배상 책임. 이게 배상 책임 파트에 있는 거예요. 경과보험료, 지급보험금, 재보험금, PML.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 반복적으로 기출된 문제가 반복돼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 26페이지부터 볼 건데, 올해는 제가 PPT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객관식은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뭐 이해만 하면 되고,
이걸 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이해만 되면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란다. 지금 객관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해가 되면 그 중에 내 답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암기를 해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26페이지부터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크 개념. 자, 리스크는 리스크, 위험, 우리 말로는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리스크는 그 개념에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이 있어요. 먼저 포괄적인 개념은, 자, 손실의 불확실성. 자, 리스크라는 것은, 위험이라는 것은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개념인데, 우리 보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관심 분야는 뭐가 되겠어요?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손실을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의 불확실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Uncertainty of loss. 손실의 불확실성. 이게 손실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100%면 대비하면 되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제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게 리스크입니다. 이 손실의 불확실성. 근데 이거는 결국 주관적인 리스크인데 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 입장에서. 그렇죠. 순수 리스크. 자, 순수 리스크는 뒤에서 할 겁니다. 순수 리스크는 이익 발생 가능성은 없고 손실 발생 가능성만 있는 거죠. 이익과 손실을 섞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손실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개념이죠. 자, 리스크는 말씀드린 대로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불확실한 거예요. uncertainty. 불확실해요. 확실치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을 그냥 떠안고 살아요? 떠안고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인생이라는 것이 어차피 불확실한 건데, 그렇죠. 다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가한다고. 트랜스퍼 어디로? 보험으로. 그래서 보험제도가 있는데 보험제도의 전제는 바로 이 불확실성, 이 리스크입니다. 자,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보험으로 전가하게 되면 확실성으로 바뀌어요. 확실하다. 이 보험료로. 조금 부담은 되지만 이 보험료를 내므로써 자, 이 건물이 이게 10억이 넘어요. 제가 매입한 이 건물이. 자,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인테리어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제 사고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 손해가 얼마가 발생할지 몰라요. 실제 손실이. 그렇죠? 이 실제 손실을 보험 계약을 통해서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거예요. 평균 손실은 뭐냐? 자, 이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된다. 그럼 10억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보험을 전가하게 되면 보험료를 10억을 내지 않아요. 얼마를 낼까요? 한 20만 원.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 그렇게 냈어요, 저도. 1년 보험료가. 20만 원 좀 넘어요. 예. 그렇게 돼요. 왜? 뒤에서 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저 같은 이러한 리스크를 떠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요. 누가? 보험자가. 그렇죠. 그게 보험 제도입니다. 풀링을 하죠. 풀링을 해서 평균 손실로 바꾼다? 왜? 화재라는 것이 뭐 100채가 있으면 100채가 다 화재 납니까? 1년 잘해봐야 한두 채. 그렇죠. 그러면 그 한두 채 화재 발생을 했을 때 그 전부 손해를 어떻게 해요? 같이 분산을 시키는 거죠. 나눠 갖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보험료예요. 그래서 에버리지 로스의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이게 바로 보험 계약이라는 거죠. 이게 보험 제도예요. 근데 결국 핵심은 풀링하는 거죠. 풀링.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는 거예요.
대신에 동질의 위험을. 자, 화재 사고면 이 건물에 대한 화재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떠안는 사람들을 모아야지.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데 자동차, 예? 자동차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사람을 같이 합쳐버리면 안 되죠. 동질의 리스크를 다수 홀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제도가 바로 보험 계약이다. 이게 리스크 전가예요. 전가. 알겠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리스크 전가, 리스크 풀링, 그리고 손실의 분산, 이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실제 손실이라는 것이 결국 보험금이에요. 내가 전무보험을 가입했다. 화재가 전소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실제 실손해를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죠. 보험금이고, 그리고 이게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됐죠? 어렵지 않아요. 이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재밌게 학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암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전혀. 예.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학습한다 했을 때 이 포괄적 개념, 이거 하나 배웠다고 해서 리스크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기초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자, 이거는 결국 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학습하는 거죠? 손실의 불확실성, 이 주관적 리스크는 개인의 주관적인 불확실성, 이게 바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리스크의 개념에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통계학적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통계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 평균 손실이 기대 손실이에요. 예상되는 평균 손실이 기대 손실입니다. 이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 차이. 자, 이 평균 손실에 따른 보험료를 받았어요. 보험회사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보험금이 더 나갔다든지. 자, 여기서 아직 좀 이르지만 보험금과 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순보험료. 거기에 이제 부가보험료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도 사업이니까. 그렇죠? 순보험료와 보험금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순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발생한 손실이 더 적거나 보험금이 덜 나가거나 더 나갔다. 그렇죠? 이러면은 수지상등 원칙이 깨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러한 불확실성을 바로 통계학적 개념의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variance of loss, 변동성. 변수가 있다는 거죠. 변수 이런 거 들어봤죠? 자, 여기서 기대 손실이라는 건 뭘까요? 손실 곱하기 확률입니다. 손실 곱하기 확률. 자,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데 손실의 빈도와 심도. 자, 여기서 화재 발생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통계학적으로 그 확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하면 그 손실의 규모가 얼마가 될까? 자, 이거를 손실 곱하기 확률이 예상 손실이라고. 예상 손실. 아직 몰라요. 실제 발생한 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예상 손실, 기대 손실은 얼마일까? 이게 바로 보험료라고요. 거기에 대비한 것이. 그래서 기대 손실은 손실 곱하기 확률인데 이 실제 손실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이 실제 발생의 차이, 이 베어리언스 오브 로스가 객관적 리스크다. 이거는 보험자의 리스크예요. 자, 요건 피보험자의 리스크예요. 이해되시죠? 피보험자, 보험을 가입하는 주체가 갖는 리스크고, 이 객관적 리스크는 자, 보험 사업을 하는데 다수의 동질 위험을 풀링을 하니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근데 이게 완벽하진 않죠?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확실성. variance of loss. 이게 바로 보험자의 리스크고, 자, 보험자의 리스크는 앞서 보시면 리스크는 이득 발생 가능성과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피보험자의 리스크는, 순수 리스크는 오직 손실 발생에 대한 리스크만 보는 거예요. 보험에서 뭐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보험에서는 어때요?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 리스크는 보험자의 리스크고 이건 투기 리스크예요. 투기 리스크. 뒤에서 할 겁니다. 리스크에 분류해서 할 거예요. 자,
결국은 이 객관적 리스크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변수가 있어. 항상 변수는 있다. 그래서 이 변수 편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객관적 리스크의 정도, degree of risk를 측정할 수 있어요. 뭘로? 여러분들 분산 표준 편차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잘은 몰라도. 그렇죠? 이 베어리언스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베이션. 요 분산과 표준 편차로 바로 이 객관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거예요. 객관적 리스크를 측정해야 돼요. 자, 이게 보험자가 리스크 관리하는 거라고요.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의 그 산포도,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이 그 변수가 그 퍼져 있는 정도가 낮으면 어때요? 그 리스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대비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변수가 너무 커.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설된 환경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죠. 우리 책임보험에서 배우는데 환경책임보험이 몇 년 전에 생겼어요. 한 3, 4년 전에. 그거를 뭐 구미 불상 누출 사고가 있어서 삼성 그렇죠? 그 정부가 560억인가 예산이 나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보험으로 해서 한 15,000여 개 업체를 강제적으로 보험가입 의무화시켰어요. 근데 보험가입 의무화 법적으로 의무화 시켰는데 보험회사에서 아무도 인수하려고 안 해요. 왜? 한 번 사고 나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어마어마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보험 할 건데요. 재보험에서 손해율 140% 이상 넘어가면 정부가 재보험자 역할을 하겠다. 이제 재보험을 뒤에서 학습할 건데 손해율 방식이 있어요. 손해율. 네, 손해율이 140% 초과하게 되면 재보험자로. 그러니까 리스크를 한 40% 정도 감당해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100%, 200% 터질 수가 있잖아요. 한 번 사고로. 그렇죠?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분산이에요. 이게 변동성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손해가 하나도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자, 한 4년 전에 그 환경 책임보험이라는 걸 만들고 지금 손해율이 현재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도 뛰어들었어. 삼성도 뛰어들고 현대도 뛰어들고. 근데 이게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언제 한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정부가 140% 넘어가면 재보험으로 우리가 떠안아 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리스크 관리라고. 이해되세요? 자, 이런 변동성을 말합니다. 객관적 리스크. 자, 이런 객관적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까? 바로 대수위 법칙을 통해서 이 객관적 리스크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보험회사가 마켓쉐어가 큰 회사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뭐 마켓쉐어가 한 1% 이런 보험회사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했다. 예? 그냥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수위 법칙에 따라서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예측치와 실제치가 가까워진다고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리스크 개념 먼저 이해하시고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할 겁니다. 자, 포괄적 개념, 통계학적 개념, 즉 주관적 리스크, 객관적 리스크 이해되셨죠? 네, 다 이해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자, 리스크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결국 이게 리스크가 이제 보험 관련돼서 보험 경영학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학습을 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 뭐 CPCU라든지 이런 그 자격증을 학습을 하시게 되면 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의 개념과 좀 달라요. 위험.
위험이라는 것이 리스크는 자 먼저 자 리스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실 발생 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득 발생 가능성 보험에서는 배제를 시켜버려요. 아예 그냥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그 손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손해사정사는 결국 손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를 사정하는 거 아닙니까? 손해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손해가 발생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대상이 없으면 뭐 말을 할 필요 없죠. 얘기가 안 되죠. 자, 그 손실 대상이 loss exposure입니다. exposure라는 개념은 노출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loss exposure. 먼저 이 손실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실의 어떤 위험 상태, 해저드 들어보셨죠? 골프에서도 해저드가 있죠. 해저드가 뭡니까? 위험 상태. 위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해저드를 설명할 때 위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태하다는 표현 쓰죠. 뭔가 위태하니까 보험도 가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위태하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해저드. 그리고 페릴. 이건 좀 생소한 용어예요. 자, 페릴은 뭘까? 자, 이거는 그 손실 발생의 원인입니다. cause of loss. 손실 발생. 손실의 원인. 자, 손실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 보험에서는 보험 사고죠. 보험 사고.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 기간 중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상 책임이 있죠. 근데 보험 기간 중에 담보하는 보험 사고가 아니야. 자동차 보험인데 화재 사고 나가지고 자, 우리 손해 입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사고, 그 페릴입니다. cause of loss. 그리고 결국 이 손해입니다. 자, 이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리스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loss exposure. 자, exposure라는 개념 왜 나오냐면 바로 이 손실의 개념만 가지고 좀 설명을 하자. 그래서 loss exposure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실 대상. 우리가 CPCU 시험을 보잖아요. 요거 바로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보험에서 자, 어쨌든 자, 그다음에 해저드. 해저드는 위험 상태라고 했어요.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 페릴은 손실의 원인. 줄여서 손인. cause of loss. 그리고 손실의 결과입니다. 손실. 사고의 결과. 손실. 자, 사고의 원인이 바로 해저드예요. 사고의 원인. 어떠한 위험 상태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릴은 결국 사고고 그 사고의 결과가 손실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익스포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보험의 목적. 자, 화재 보험을 가입하려면 화재 부보되는 뭡니까? 건물이라든지. 그렇죠? 화재 또 배상 책임. 그렇죠? 자동차 사고에서 그 자동차. 그리고 인보험 같은 경우 사람의 신체, 생명 이런 것들. 보험의 목적이죠. 보험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험을 가입하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 그렇죠? 그다음에 해저드는 자, 해저드가 자, 위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상법에서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자, 이게 위험이 리스크가 아니라고요. 뭐냐? 해저드.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험이라고 해요. 자, 이 페릴도요.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 어떻게? 보험 사고를 약관에서 담보 위험이라고 해요. 그렇죠? 담보 위험.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손실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고가 담보하는 사고인지 비담보 사고인지 또는 약관에서 아예 면책으로 하고 있는 사고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보상 여부가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서 약관에서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리스크가 아니라 페릴이라는 거예요. 페릴. 사고의 원인, 페릴.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위험으로 그냥 통용을 하잖아요. 위험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이 보험으로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뭘까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문으로 리스크를 이해를 하셔야. 그래서 약관에서는 영문 조건 다 페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다 위험으로 쓰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결과가, 이 사고의 결과고. 자, 익스포저를 좀 설명해 보면, 유무형의 자산으로 손실 가능성에 노출된 대상. 유무형의 자산. 그렇죠? 신체가 될 수 있고, 재물에 어떤 뭐 자동차가 될 수 있고, 건물이 될 수 있고, 선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걸 다 부부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대상이죠. 보험에 부부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손실 가능성만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익스포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익은 말고, 이익은 빼자 이거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기 위한 개념. 자, 해저드는 위험성을 만들어내고 증가시키는 상태. 자, 이게 어떤 조건이에요. 손실 발생 가능성, 즉 빈도나 손실의 규모, 심도를 증가시키는 조건, 컨디션 들어보셨죠? 컨디션. 자, 이 대북 제재를 할 때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건, 그 컨디션을 제시를 하죠. 그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 지금도 완화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제시하는 그 컨디션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 조건, 이 상태가 바로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리스크한 나라죠. 위험 상태가 아주, 그렇죠? 높은 나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따르는데, 우리 보험에서는 결국 위험 상태가 높은 그 보험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많이 책정을 하고, 위험 상태가 나쁘지 않은 그런 위험체는 어때요? 보험료를 낮추게 됐죠. 자동차도 장기적으로 무사고로 운행을 하는 운전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낮추고, 이게 뭐 맨날 사고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위태라는 것은, 위험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냐?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방관적 위태, 피지컬, 모랄, 모레일,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페릴은 자연적 손인, 인적 손인, 경제적 손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는 우연적 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대상에 발생한 경제적 가치의 저하나 멸시. 경제적 가치예요. 돈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험에서는. 그래서 인적 손해, 재산적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교재에 다 있어요. 자, 익스포저는 예를 들면은 건물, 자동차, 신체,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 loss exposure. 그 다음에 해저드는 뭘까요? 자, 안전시설. 자, 건물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 뭐 스프링클러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또 여기처럼 내연자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또 그 사람 직업, 또 연령, 뭐 민보험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그리고 사기. 자, 이 사기 도덕적 위태가 있는지, 이런 것들. 또 방관적 위태, 부주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런 부주의가 발생해요. 화재 발생해도 보상 다 해주는데 대충 막 그냥, 그렇죠?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 보험료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페릴은, 자, 자연적 손해는 천재지변 같은 거, 그렇죠? 인적 손해는 뭐 화재라든지 자동차 사고, 그렇죠? 상해 질병 이런 거, 사망. 그런데 경제적 손해는 실업이라든지 공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고의 원인, 그렇죠? 그리고 손실은 재물 손해, 신체 손해, 재산적 손해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제가 표로서 정리했는데 이게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표로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리스크의 개념을 제가 표로서 정리를 했는데 교재 내용을 좀 볼까요? 2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리스크의 포괄적 개념 있죠? 손실 가능성 내지 손실의 불확실성. 원래 리스크는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는 불확실성, uncertainty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손실에 관심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와 해저드, 페릴, 로스 모두 상호 연관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리스크의 본질은 불확실성인데요. 결국은 확률이 0과 1 사이가 돼야 돼요. 만약에 0이 되면 어때요? 불확실성이 없는 거고 1이면 불확실성이 확실한 거죠. 불확실이 아니면 확실하죠. 결국은 이 사이, 이 1과 0 사이에 손실 발생에 그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리스크라는 것은 손실 자체나 손실 발생 확률이 아니라 손실 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리스크의 통계학적 개념 설명을 드리자면 예상되는 기대값과 실제값의 차이. 자, 앞에 우리가 봤죠. 자, 리스크의 통계학적 의미 보시면 예상되는 기대값, 즉 평균값과 실제값의 차이, 즉 변동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변동성은 실제값과 기대값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이 된다 했어요. 자, 결국은 이 변수, 베어리언스입니다. 베어리언스. 그래서 그럼 표준 편차와 분산은 뭐냐? 자, 교재 맨 아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A 공장에서 10년간 발생한 화재 및 수해 등 재물사고 총 발생 건수가 10건이다. 근데 손실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500만 원 정도 사고가 6건, 1000만 원 정도 사고가 3건, 3000만 원 정도 사고가 1건. 그랬을 때 손실의 기대값. 자, 이거는 결국은 기대 손실이라는 것은요. 손실 곱하기 확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손실 곱하기 확률을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앞서 예시한 내용의 기대 손실은 1000만 원이에요. 그제 보시면 자 500만 원 곱하기 0.6, 1000만 원 곱하기 0.3, 3000만 원 곱하기 0.1 가중평균하면 1000만 원이다. 기대 손실. 자, 이 기대 손실이 내가 대비해야 되는 거죠. 예상되는 기대 손실. 그렇죠. 기대 손실 대비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리스크 정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로 계산한다 그랬죠. 자,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손실에서 기대 손실을 뺀 값에 제곱을 해요. 왜냐? 왜 제곱을 하냐면 우리가 정규분포라는 거 아시죠? 자, 이 정규분포는 자, 이 중심, 이 중심값에 이 실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이게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그런데 변동성이라는 것은 예상된 기대값에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변수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버리면 결국은 제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측정하는 것은 이게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버려야 돼요.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자, 제곱을 했을 때 분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 차이 곱하기 확률이죠. 여기서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 이 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합니다. 거기다 확률을 곱하죠. 그러면 이게 분산인데 이 가중평균한 분산의 값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표준 편차라고요. 알겠습니까? 이 개념만 이해하세요. 이걸 뭐 계산하라 이런 내용은 잘 안 나오니까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이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degree of loss, 리스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측정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